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시의 특징과 운율의 종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작품 분석, 송인의 작품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한시의 백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품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이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정말 글을 잘 썼고, 자, 감정 전달을 목적으로 두는 서정 문학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말이 아닌 한문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한문 문학이지만 정말 다양한 표현법과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특정 기법을 굉장히 잘 사용했는데요. 그 특정 기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내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내 사랑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향한 내 사랑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대답 잘 못하겠죠?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할게요. 내 사랑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내 사랑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자, 색상, 형태, 크기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어서 그걸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감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나 묘사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정서 전달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추상화된 감정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 즉 형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형상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형상화 기법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하나의 시조를 읊어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조인데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짓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자, 이렇게 나온 시조가 있는데요. 이 시조가 뭘 얘기를 한 거냐면 내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촛불을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의 속성이 어떤가요? 이 촛불의 모양을 잘 보시면은 불을 켰을 때 촛농이 흘러내려요. 그게 우리의 슬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눈물하고 매칭을 시켜줬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촛불이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점점 심지가 타들어가잖아요. 안속으로 이렇게 타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초의 특성, 겉으로는 촛농이 흐르고 속으로는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을 나의 심정하고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 초라고 하는 대상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초라고 하는 대상을 연결 지어 줌으로써 이 감정을 훨씬 더 증폭시키고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활용하는 형상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인도 그 작업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겐 두 개, 풀빛은 고운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봄에 파릇파릇한 그 새싹들이 돋고 풀들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는 싱그러움이 가득할 때 거기에다가 비가 잠깐 내렸다가 탁 개면은 굉장히 향긋한 풀내음과 꽃내음이 함께 풍깁니다. 공기의 청명함과 함께 맛보는 그 싱그러움은 굉장히 샤랄라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플러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포에서 임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라고 했어요. 아예 자기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있고 자기 상황도 드러냈네요. 임하고 이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임하고 이별했어. 그래서 나는 슬픈 노래를 불러. 어때요? 굉장히 슬프죠? 근데 이거를 드러낼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대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일행과 이행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얘는 플러스라고 한다면 화자의 심정은 마이너스죠. 근데 간혹 보다 보면은 이런 대비되는 상황도 일부러 연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별공식이라는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햇살 눈이 부신 날에 이별이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라는 노래입니다. 제일 앞부분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 오는 날 원래 칙칙하고 그런데 그때 이별하면 그나마 그러려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햇살이 눈부시고 굉장히 화창하고 다른 연인들이 막 팔짱을 끼고 손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때 나 혼자 이별했어. 다른 사람 다 기쁜데 나 혼자 이별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 마이너스의 감정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연의 싱그러움, 화창한 자연과 지금 이별의 상황을 맞이하는 화자의 심정을 대비시킴으로써 그 심정을 더 고조시켜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탁월한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면은 더욱 대단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에 보태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까 정말 이걸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만큼 대동강 물은 크기 때문에 잘 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걸 색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알면서도 물어보는 걸,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알면서도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설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동강 물 안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마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원래 수량이 엄청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인이라고 마지막 사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푸른 물에 보태기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르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내 슬픔의 크기를 네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내 슬픔의 크기를 이 대동강 물에 붙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려. 엉엉엉엉. 근데 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저 대동강물이라는 큰 물이 마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슬픔의 크기가 이 보이는 대동강의 큰 크기만큼, 마르지 않는 눈물이 대동강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눈으로, 감각으로, 형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기법이라고 얘기한다? 형상화 기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여기에는 무슨 법도 있냐면 과장법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우리 콜라 같은 걸 담는 페트병이 있잖아요. 이 페트병을 적당한 기울기로 기울여 가지고 졸졸졸졸졸졸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양쪽 눈이 페트병 구멍이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똑같이 흘러내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눈물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대동강 물에서 그 표면적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증발되는 양에 비하면 택도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줘서 그 정도로 흘린다고 쳐도 대동강 물의 수면의 변동을 주기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동강 물이 내 눈물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당연히 굉장한 비약과 과장이 들어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비약과 과장을 넣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슬프다, 내 감정이 그만큼 슬프다라고 한 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과정법을 사용한 거고, 대동강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을 활용한 거는 내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형상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원인과 결과라고 한다면 어느 게 보통 먼저 와요? 당연히 원인이 먼저 오죠. 인과관계, 인자가 앞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결과가 먼저 왔어요. 삼행이 결과란 말이야.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에 보태나니. 원인이 뒤에 왔어요. 원래는 이게 맞죠.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에 보태니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문장의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바꿀 도자에 위치치자를 써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네, 맞아요.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1, 2행은 대조법이 쓰였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짧은 4줄짜리 시에서 대조법, 서리법, 과장법, 도치법이 활용이 됐고, 인간의 마음을 자연을 활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형상화 기법도 지금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짧지만 문학사적으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한시의 백미라고 불릴만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